자, 방어 기제의 세부 내용입니다. 억압, 이는 신경증의 기초가 됩니다. 괴로운 감정은 무의식 속으로 꾹 눌러버리게 되는 거죠. 스스로 감정을 의식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신경증이라는 건 초자아와 이드가 충돌하는 가운데에서 자아가 이를 불안하게 여겼을 때 발생한다고 그랬죠. 자, 억제는 의식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멈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일이죠. 억압은 무의식이 저절로 하는 겁니다. 차이가 있죠. 자, 투사입니다. 본인의 욕구나 충동을 스스로 받아들이기 싫을 때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아는 영성가신데 그분은 사람을 둘로 나누는데요. 투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음. 그만큼 투사라는 것은 세상을 왜곡되게 인지하는 아주 중요한 색안경이 됩니다. 인간관계를 틀어버리고요. 고착입니다. 지금이 편하고 변화가 두려워서 발전하지 않으려는 경향입니다. 퇴행은 심한 스트레스나 좌절을 당했을 때 이전의 발달 단계로 후퇴하는 겁니다. 고착은 지금에 머물러 있는 거라면 퇴행은 뒤로 가는 거죠. 사실 그 초기 치매가 퇴행이랑 많이 비슷합니다. 돌봄을 원하기에 그 돌볼 수 있는 돌봐야만 하는 상황을 초래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유아적인 상태까지로 돌아가죠. 자, 부인입니다. 의식화하기 불쾌한 생각, 감정, 현실 등을 무의식적으로 아닌 것처럼 회피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합리화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죠. 실망감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변명, 행동을 정당화하고 실망과 관련된 충격을 경감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승화, 긍정적인 발산 양식이라고 봐야죠. 그 방어 기제 중에서는 성적이거나 공격적 에너지를 창조적 활동으로 전환시킨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화는 충동이나 욕구를 불러일으킨 원래 대상이나 사람에게서 해소할 수 없을 때 다른 대상이나 사람에게 에너지 발산합니다. 반동 형성은 불안한 마음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거 이런 식이죠. 동일시, 불안을 피하기 위해 불안의 원인이 되는 사람과 똑같이 되는 것, 욕하면서 닮아가는 거죠. 동일시는 긍정적 절대자와의 동일시가 있고요. 적대자와의 동일시가 있습니다. 절대자와의 동일시는 큰바위 얼굴이 얘고, 적대자와의 동일시는 시집살이 한 사람이 시어머니 닮아가는 거랑 같죠. 신체화입니다. 심리적 갈등이 신체 부위의 증상으로 표출되는 경우입니다. 자해나 뭐 이런 것도 표현할 수 있고요. 사랑받고 싶을 때 몸 아픈 그런 거. 정신분석 치료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인정하고 공부해야 될 부분이 바로 방어 기제 부분입니다. 그 성숙과 미성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인생을 관통해서 바라볼 때 이 방어 기제는 정말 항상 경계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부분이고요. 또 다른 뭐 데카그램이니 또
인지심리학이라든가 또 인지도식이라던가 이런 거 공부할 때도 이 방어기제라는 용어는 분명히 이해해야 상호 보완할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와 아들러는 분명히 비교됩니다. 대조적이죠. 프로이트는 결정론적으로 봤다면 아들러는 목적론적으로 봅니다. 인간의 행태를 말하는 거죠. 인간의 행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제가 과거 초점이고 아들러는 미래가 초점이죠. 그래서 프로이트는 과거에 이런 게 됐으니까 그 결과로 이렇게 된다라는 인과관계를 보는 거죠. 신경증에 대한 관점도 다릅니다. 신경증은 성적인 문제가 원인이라고 프로이트는 봤던 거고, 아들러는 학습의 실패이고 왜곡된 지각의 산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심 방향은 프로이트는 개인, 내적, 정신, 내적인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들러는 인간은 단지 인간관계를 통해서만 이해가 가능하다. 그래서 환경과 상호작용을 중시합니다. 아들러에게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이유라는 건 아들러 자체가 자기 인생의 과제가 분명히 있었고 학습 못하는 상황이고 몸 안 좋아서 또 프로이트라는 이름 가진 자기 큰형과 아주 큰 갈등을 아주 싫어하는 그런 갈등을 겪었으니까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은 아니다 나는 공부할 거다 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학자가 되고 또 그 형과의 갈등을 모티브 삼아서 형제관계라는 그런 것을 이론으로 정립해내고 이러죠. 프로이트처럼 이러니까 이렇다. A 이런 그 인과관계만을 밝히는데 인간을 다 해석하지 못한다라고 아들러는 본 거고 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행동해서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들러는 초점을 둔 거죠. 자신도 그랬고. 그래야 인간이 수동성에서 벗어나서 능동적 존재가 되고 창조적 존재가 되는 거니까요.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은 이런 인간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를 단일의 일관성 있는 실제로서의 총체적인 존재, 즉 프로이드가 말하는 이드 자아 초자아로 나눌 수 없는 통합된 존재이고 인간이란 그 다음에 통합된 성격 구조를 가진 생활 양식에 따른 그런 존재라고 봤고요. 두 번째로 완성을 역동적으로 추구하는 인간 생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완성을 추구하며 개인적인 인생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의 사고, 감정, 행동은 목적에 의해 결정되고 이것은 가상 목적 또 괜찮다고 생각해요. 약간 좀 체면적인 부분이긴 한데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또는 나는 그걸 이미 한 사람이다 라는 이것은 절대기도라는 방식과도 같죠. 내가 그런 존재라고 미리 앞당기면 내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창조적 자기 결정적 실제로서의 개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환경에 적응하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자기 삶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인본주의적 입장을 취하죠. 그래서 인본주의적 심리학이 여기서 이렇게 얘기됩니다. 네 번째로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소속감은 가장 공통된 목표이고 사회적 관심을 타고난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 개인의 주관성. 이것은 현상학적 관점인데요. 사실이 아닌 사실에 대한 주관적 이미지를 받아들입니다. 환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행동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즉, 개인이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죠. 그의 주요 개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등감과 보상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열등감은 근본적으로 모든 인간이 무언가를 추구할 수 있는 동기로 봅니다. 열등의식하고 다른 거예요. 열등의식은 내가 못났다라는 의식적 선택이죠. 근데 열등감은 동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우월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신체적 결함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혹은 사회적 열등감도 포함해서 우리가 더 우월을 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자, 보상은 어떤 결함이 있는 사람이 연습이나 훈련을 통해서 이를 보완하려는 것,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기술을 훈련하여 부족한 점을 충족하려는 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열등감은 항상 긴장을 낳기 때문에 우월감을 향해 나아가는 자극이 될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거죠. 우월성 추구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월감은 인간의 보편적 욕구이고 자신의 실제 이상으로 과대평가하고 자신이 항상 우월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이상적 자기와 현실적 자기를 혼동하는 일이라고 경계합니다. 하지만 우월에 대한 추구는 아주 구체적이어요. 나눠집니다. 구체적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인간 생활의 기초, 그리고 향상의 욕구라고 봅니다. 개인의 완성, 문화의 완성으로 보죠. 이 향상의 욕구는 아래에서 위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미완성에서 완성으로 나아가는 동기 개념이고요. 선천적이며 현실화는 각 개인에게 달려있고 5세 때 시작한다고 봤습니다. 이 우월에 대한 추구는 정상인 신경증 환자 모두 공통 소유한다고 봤습니다. 다섯 번째, 부정적, 파괴적 경향은 심한 자기애, 과장 같은 이기적 목표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봤습니다. 여섯 번째로, 긍정적 경향, 건설적인 거죠. 이는 사회적 관심, 타인의 안녕을 추구할 때 발생한다고 봤습니다. 이상이 우월에 대한 추구고요. 우월 컴플렉스를 살펴봅니다. 자신이 마치 열등감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려는 과장된 시도로서 현실적인 적응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필요한 능력의 습득을 방해함으로써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는 겸손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다, 뭐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우월 컴플렉스요. 세 번째, 사회적 관심, 공동체감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들러의 주요 개념입니다. 계속해서. 자, 아들러가 제시한 건강한 성격의 주요 지표인데요. 가정이나 학교, 직장, 지역사회는 물론이고 국가와 인류 등을 포괄한 전체와 과거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시간 축, 나아가서는 동식물과 무생물까지 공동체에 포함됩니다. 사회적 관심, 공동체감은 자신이 다른 사회적 사물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느끼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세 가지 발달적 측면에서 기술되는데요. 첫 번째는 타고난 기질로서의 사회적 관심, 두 번째, 개인적 능력으로서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협동과 기여를 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 세 번째로 일반적인 태도로서 다른 사람과의 협동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회적 이익을 위해 헌신하려는 의지를 의미합니다. 그가 자신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했다는 그 출생순위와 성격이라는 부분 볼게요. 형제순위가 첫 번째일 때는 성격의 특징이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리더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응석바지의 가능성도 있다 봤습니다. 권위의 중요성, 강한 책임감으로 가정 돌보는 일에 몰두하거나 친구 관계의 경시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회적 공헌형이 되거나 지배형 혹은 보수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둘째, 가장 큰 특성은 경쟁적 성향을 보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협동과 타협의 기술이 발달한다고 봤습니다. 수업료는 첫째가 다 내기 때문에 잘 보고 있다면 둘째는 부모님한테 덜 혼날 수 있다는 거죠. 중간입니다. 셋째 아이는 의존적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봤고요.
친구 사귀기 등 사회적 관계에서 강점을 보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갈등 조정자 역할도 잘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자, 막내입니다. 막내는 과잉 보호될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열등과 무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혹은 도전적 혁명가 스타일이 될 수도 있고 매우 독특한 영역에서 탁월한 성취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자, 중요한 건 독자죠. 요즘 세상에서. 독자 보겠습니다. 가족 내에서 경쟁할 사람이 없어서 높은 성취 동기를 지닐 수 있습니다.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과장된 견해를 소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들러가 바라본 정신병리학입니다. 정신병리 부분은 일단 그 증상의 이유가 자기 이해에 대한 부족, 열등감,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관심의 결여, 어린 시절의 경험, 특히 가족 환경과 출생 순위에 대한 아동기 경험과 관련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첫 번째로 불안장애입니다. 불안은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이 인생 과제와 거리를 두려는 일종의 보호 기제로 봤습니다. 응석바지로 자란 아동은 인생 과제를 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책임 면제받기 위한 목적으로 불안장애를 일으킨다 등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강박증입니다. 강박 행동에 에너지를 쏟음으로써 자신이 진짜 해결해야 하는 당면 과제를 피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우울증입니다. 개인의 자존심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봤고요. 일상생활의 부담을 과장하고 도달할 수 없는 인생 목표를 추구한다고 봤습니다. 그 목표를 성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 타인이나 생활 환경으로 원인을 돌리는 거고요. 자신의 내면을 향한 분노라고 봤습니다. 정신분열증은 낮은 자존감, 지나치게 이상화되고 팽창된 우월감을 통해 낮은 자존감을 보상하고자 한다고 봤습니다. 아동기에 극도의 박탈을 경험했거나 어머니의 이중적 양육 태도, 정신분열증의 주된 증상은 환자의 자존감을 보호하며 인생 과제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수단으로 봤습니다. 치료적 접근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격려입니다. 아들러 학파의 가장 보편적인 개입인데요.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과정이고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 유지를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두 번째로 마치 뭐뭐인 것처럼 행동하기. 내담자가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제로 성취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해 보도록 권장하는 개입 방법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능한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새로운 인식과 결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렁 피하기.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과 난처한 상황을 피하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내담자의 지속적인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신을 포착하기. 내담자가 반복적으로 범하는 부적응적인 행동을 자각하게 함으로써 그러한 행동을 방지하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끝으로 단추 누르기. 자신이 감정을 통제할 수 있음을 인식하도록 하는 기법입니다. 앵커링 기법이라고도 할 수 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격려인데요. 아들락파가 가장 중시하는 개념인데 격려라는 건 과정에 집중하는 거고 또 칭찬이라는 건 결과에 집중하는 거죠. 과정 철학, 과정 신학. 과정이 곧 완성이다. 과정 철학에서 이야기인데요. 격려는 그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고무시킬 수 있는, 그래서 고래를 춤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춤을 못 추더라도. 그래서 격려시의 멘트는 잘하고 있어, 또는 네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어.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죠. 특히 네가 애쓰고 노력하는 걸 내가 지켜봤어 라고 말하는 것은 신에 대한 개념이 눈동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러 나라에서 그게 발견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할 때 지켜보는 이라고 말합니다. 또 양자 분석에서도 관찰자라는 것이 그, 그 물질을 규정한다라고 볼 때 지켜본다라는 개념은 이 격려의 멘트로서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어루만져 줄 수 있습니다. 경청이라는 것이 긍정적 의도라던가 심지어 동의까지도 침묵하는 거가 경청이라고 한다면 조언은 뭐 당연한 거고요. 다 침묵하는 건데 이러한 그 격려에서의 지켜봄 역시 결과를 만들고자 하는 또 결과를 빨리 만들고자 하는 조장이라던가 이런 거 없이 정말로 지켜보는 것 엎어져서 애가 울어도 일어날 수 있게 지켜보는 것 이런 게 격려인 거죠. 아주 근원적이고도 긴 시각이 필요한 게 그런 지켜봄입니다. 우리가 어떤 눈과 어떤 귀로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그러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는 어떠해야 하는지 항상 요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프로이트도 아들러도 사실 100년 전 심리학이죠. 근데 이제 이 실용주의를 말하는 미국에서는 눈에 보이고 딱 떨어지는 거 하자 해서 만들어지는 게 행동주의 심리학인 거고, 제일 유명한 파블로프의 개가 이제 거기서 대동하는 건데, 사실 파블로프라는 사람이 원래 침을 연구하는 자죠. 침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개가 자꾸 침을 흘리니까 저거 뭐지? 했더니,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자꾸 침이 나오는 걸 보게 된 거죠. 근데 그런 행동주의가 충분하게 사람의 모든 상황을 해석하지 못하고 이런 걸 보니 또 다른 대안이 필요하게 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주의 심리학은 지금도 막강한 힘을 발휘하죠. 고전적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 사회학습 이론 이 세 가지 정도로 큰 흐름으로 잡히는데 이 조건 강화라는 부분은 여전히 마케팅이나 전체적으로 다 교육이니 뭐니 다 이루어지죠. 예. 사람을 동물로 바라보는. 예. 그래서 이 행동주의 이론은 인간을 환경 속에서 보게 하려고 하고 개인과 환경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거래를 향상시키고 또 생활 기술을 증진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킨다라는 그런 계획된 직접적인 개입 활동에다가 초점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향상시키거나 환경을 변화시키는 이제 노하우들이 지금까지 우리한테 막강하게 말해주는 내용들이 있죠. 더욱이 이제 이것이 진화 심리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까지 요즘 또 아주 인기를 끌고 있고 인간은 이렇게 아하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를 자꾸 보게 만들긴 하는데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니죠. 자, 일단 고전적 조건화의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의 원리 이건 조건 자극이 동시에 혹은 그에 조금 앞서서 주어져야 효과적이다라는 거고, 두 번째 강도의 원리 나중의 자극이 먼저의 자극보다 강하거나 동일해야 바람직한 반응 유발이 있다라는 거고, 세 번째로 일관성의 원리 조건화의 전 과정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조건 형성이 순조롭다라는 거고요. 계속성의 원리 자극과 반응 사이에 짝짓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조건 형성이 잘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시행착오 학습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상당히 재밌는 얘기거리가 많은 게 여기인데 가장 기본적인 학습은 자극, 행동과 반응 사이에 연합 또는 결합을 형성하는 걸 말합니다.
시행착오 학습은 성공적인 반응이 있는 행동은 늘어나게 되고 바람직하지 못한 반응이 있는 행동은 소거되는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시행착오란 일정한 자극 상태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반응을 시도해 보다가 우연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연적 성공의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행동과 보상 간의 결합이 이루어져 문제 해결 소요 시간이 감소되고 방법이 개선되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이 말하는 치료적 접근을 살펴봅니다. 이 치료적 접근이라는 말은 부적응 행동을 감소시키는 기법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로 소거. 소거는 부적응적 행동이 반복되어 나타나도록 강화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동의 부적절한 행동과 또 그에 대한 교사나 부모의 관심과의 관계를 이격시키는 거죠. 두 번째, 혐오적 조건을 형성합니다. 제거하려는 문제 행동과 불쾌 경험을 짝짓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자에게 구토제를 알코올과 함께 먹인다던가, 금연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는 환자의 사진을 담뱃갑에 붙이는 게 이런 거죠. 세 번째, 노출법입니다. 내담자가 두려워하는 자극이나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시켜서 직면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극 상황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체계적 둔감법입니다. 이게 적용 단계인데요. 이건 불안을 대치할 이완 반응을 가리킵니다. 이완 반응을 가르쳐서 두 번째로 불안을 일으키는 사건을 평가하고 위계를 정합니다. 세 번째로 둔감화 단계로 들어가는데요. 둔감화 단계는 이완 상태에서 낮은 수준의 불안 유발 자극부터 노출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씩 강한 공포 상황을 노출시키고요. 끝으로 실제 불안 자극에 직접 노출시킵니다. 또는 상상을 통해 노출시켜도 가능합니다. 정신분석이나 아들러 심리학은 너무 보이지 않는 부분을 연구했다라고 한다면, 행동주의는 너무나 기계적이죠. 그런데 그 기계적인, 그래서 S에서 R로 가는 그런 그 1대1 대응식의 예외 사항이 너무나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 예외 사항이 대체 왜 발생하냐 했을 때 인간 마음 안에 있는 그런 메커니즘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게 된 거죠. 이 부분이 바로 인지치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인지치료라는 거는 그게 바로 그 가지고 있는 신념이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에 따라서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것을 제청한 앨리스는 인간은 자극을 인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다라고 본 건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인지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인지에 왜곡이 있거나 또는 인지에 어떤 도식이 있거나 하는 부분을 교정하고 치유하는 것이 또 이 인지행동주의 심리학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걸 요즘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니까 방송에서 그 인지심리학자가 이렇게 뜨고 있죠. 그래서 이 앨리스는 인간의 합리성에 기초한 인간에 대한 기본 명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합리적일 수도 있지만 역시 비합리적일 수도 있다 인 거고, 두 번째는 인간은 지각하고 생각하고 느끼며 행동하는 것이 동시에 가능하다고 봤어요. 즉 인간은 인지적인 동시에 감정적이며 행동적이기도 하다라고 했던 겁니다. 셋째로, 인간은 비합리적인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생물학적 원인도 있지만 주로는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 의해 길러진 문화적, 사회적 원인도 가지고 있다라고 봤습니다. 즉, 그 내담자가 어떠한 기억과 경험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자극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따라서 좋은 경험이 또 좋은 지식들이 축적되어 가는 환경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합리적과 비합리적의 구분 기준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융통성, 현실성, 기능적 유용성입니다. 융통성은 고정관념에 벗어나 다양한 관점에서 주어진 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말하고요. 모든, 항상, 반드시, 결코, 당연히, 뭐뭐이어야만 등의 생각들은 인간을 융통성이 없도록 만들고 비합리적이게 만듭니다. 박싱이라고 하죠. 현실성입니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생각인가에 대한 건데, 인간적 가치는 현실 속에서 달성 가능한 목표를 향해 꾸준하고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는 데 있지, 완전과 완벽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완벽주의를 경계하죠. 기능적 유용성입니다. 현실을 행복하게 사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 생각인가 입니다. 그럴듯하고 바람직한 생각이라도 행복보다는 불행을, 기쁨보다는 슬픔을, 희망보다는 절망을, 성공보다는 좌절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면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봤습니다. 비합리적인 신념들을 살펴봅니다. 첫째, 우리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 둘째, 우리는 모든 면에서 반드시 유능하고 성공해야만 한다. 셋째, 나쁜 사람들은 반드시 준엄한 벌을 받아야만 한다. 넷째, 1위,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파멸뿐이다. 다섯째, 사람들의 행복과 불행은 외부 환경에 의해 결정되며 사람들은 그것을 통제할 수 없다. 여섯째, 잘 살기 위해서는 의존할 만한 강한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이런 비합리적인 신념들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자극에 대해서 좋지 않은 반응을 하겠죠. 자, 일곱 번째는 현재의 행동과 운명은 과거에 의해 결정되며 우리는 과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여덟 번째, 위험하거나 두려운 일은 항상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커다란 걱정이 원천이 된다. 아홉 번째, 삶의 어려운 일이나 주어진 책임을 직면하는 것보다는 회피하는 것이 더 쉽다. 열 번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문제와 혼란에 처했을 때 자신도 당황할 수밖에 없다. 11번째, 모든 문제는 언제나 바르고 정확하고 완전한 해결책이 있으며 만약에 이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비극적이다. 자, 비합리적 신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요, 이렇게 됩니다. 자, 선행사건이 일어나면 비합리적인 신념이 발동하죠. 그럼 이제 정서적, 행동적 결과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합리적 신념으로 바꾸고 상담이든 논박이든 또 뭐 NLP적인 방법이든 또는 보다 높은 의식을 향해 성장시키든 그렇게 되면 정서적인